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 계신 분들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쵸, 나가신 분들한테 뭐라고 해야죠. 우리 박하연 씨 갔다고 이게 1000분씩이나 나가시면 자꾸 그러시면 저희 가발 씁니다. 2,000명 나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까지는 아니고 뉴스로 하시죠, 뉴스로. 네. 뉴스까지는 아니고 오늘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황 회장 땡큐. 삼성전자가 드디어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터치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한때긴 합니다만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오전 10시 20분경에 이제 8만 100원 정도를 넘어서서, 물론 종가는 8만 원을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2년 3개월만, 이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이고, 또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얼마 전 GTC 행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제 HBM3 이 12단 적층 거기에다가 제품명에다가 이제 사인을 했었잖아요. 젠슨 황 어프루브드 해갖고, 와, 젠슨 황이 승인했다, 이런 이제 그 사진과 함께 많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HBM3E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지난밤 사이에 좀 약간 의아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텔과 그리고 AMD의 반도체를 쓰지 마라, 서버랑 이제 PC에 쓰지 마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텔과 AMD는 또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PC와 서버의 일이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면서 뭐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거기에다 마이크론까지, 마이크론도 이제 그 HBM 또 납품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8만 전자 터치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년여간 제가 주로 했던 얘기가, 그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사업인데 좀 선행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인가요? 하고 빠지고, 지금인가요? 하고 빠지고, 네. 에이, 나 이제 못 버티겠다, 그러면 이제 가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더디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업턴으로 바뀌기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움직이는데, 지금은 거의 붙어서 움직였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AI 반도체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AI 반도체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노이즈로 작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이즈요? 그러니까 삼성이 메모리 업턴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당연히 8만 원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부침이 있으면 이게 뉴스 때문인데, 뭐 사실 AI 반도체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게 삼성전자 업턴 디램에서 내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럼 다운턴에서 진짜 5만 원, 6만 원 갈 때 이게 올라가는 건 사실 그 업턴에 대한 그 언제쯤 갈 거냐의 문제지. 업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뭐 7만 원에서 8만 원 가고 9만 원까지는 모르겠으나 8만 원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주가를 맞추겠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정도 잠재력은 당연히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메모리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제도 요새 좀 돌아서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처럼 미국이 메모리 중국에다 팔지 말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업턴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AI를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HBM이 잘 됐네 안 됐네 때문에 좀 오히려 이렇게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툭 까놓고 얘기해갖고 그 3위 하는 마이크론이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등 회사 삼성전자가 이게 구조적으로 뭐 장기 방향성에 있어서 뭐 그동안의 실적의 어떤 향후 먹거리가 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3년 4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턴은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4개월 만에 디램 가격 약간 보합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계속 올랐으니까 약간 보합됐다가 지금 이제 실적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가격 추세 나오면 또 오르는 턴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뭐 디램 업턴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뭐 제가
뭐 기자가 무슨 주식을 알겠습니다만은 네. 수급이라는 것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친 분이 팔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번씩 그 자기 손 그만 하고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팔았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샀다라는 얘기는 그분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올라갈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건데 네. 그런 경우에는 손바뀜이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좀 한번 손바뀜 나고 나면은 잘 안 팔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8만 원 선에서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 메모리 업턴에서의 저력은 그렇게 뭐 뉴스에 의한 부분들 뭐 젠슨왕이 어프로브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오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한 3개월 6개월만 보더라도 메모리 업턴이라는 것의 효과를 굳이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늘 8만 원 살짝 뚫고 올라왔던 부분들은 저는 이것도 그냥 뭐 흘러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시간 문제지. 네. 당연히 8만 원 이상 갈 만한 기업 가치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을 좀 세게- 조심하세요? 아니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에이, 설마 8만 원 맞고 떨어지겠어? 아, 그러니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로서 팩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그냥 근데 의견. 우리가 좀 약간 세상이라는 걸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냐 떨어지는 시기냐라고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올라가는 시기는 아닌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니까 앞으로 덜 쓸 것이냐 더 쓸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 덜 쓰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우리는 톤. 방향성을 산업의 방향성을 얘기할 수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더라도 그 방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메모리는 더 쓸 가능성이 높은 상태구나. 그 메모리 가격은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더 쓸 네. 것 같은데 재고는 줄어들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주가 얘기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오늘 그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예. LG전자 주총, 네이버 주총이 있었는데 제목 한번 바꿔주세요. 네. LG전자가 먼저 약간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오. 요즘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신경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네. 그 사실 그 포인트는 그 세탁권 조기. 네. 유명하죠. 네, 세계 최초의 세탁권 조기로 이제 서로 약간의 그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그 LG전자의 세탁권 조기는 690만 원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내놨던 삼성전자의 세탁권 조기는 39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LG가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쌉니다. 근데 오늘 LG전자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AI 가정 관련한 얘기가 이전에 삼성전자가 먼저 주총에서 한번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 LG전자가 뭐라고 받았었냐면 우리가 뭐 주주총회를 좀 늦게 해서 그렇지 그 AI 가전의 시초는 LG전자가 만든 UP 업 가전 아니냐. 네. AI 원조집은 우리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LG 트롬 오브젝 컬렉션 워시컨버 세탁권 조기입니다. 요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뭐 앞에 얘기는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딴 데서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밀리는 거 있는 거 알아. 인정. 근데 솔직히 세탁권 조기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는 얘기는 그 조주환 사장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그 세탁기의 제품 경쟁력은 LG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을 봐도 가격 프리미엄을 봐도 고객들이 저희에게 기꺼이 프리미엄을 내고 있다는 걸 알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싸지만 산다는 건 이미 뭐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고객 입장에서 더 나은 기능이나 스펙보다는 고객이 더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약간의 좀 신경전이 있었던 부분은 OLED, 네. OLED TV. 여기서 그 LG전자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저희의 OLED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고 그랬지 않냐. 네. 근데 그래 놓고서 작년에 OLED TV 만들지 않았냐. 그렇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박형세 LG전자 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실 처음에 LG전자가 삼성한테 그렇게 OLED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OLED다 이거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막상 들어오니까 거 봐라 OLED가 프리미엄. 아 이러면은 조금 서로 기분이 나쁠 건데 네. 굳이 이 얘기를 했던 거는 그에 앞서서 삼성전자 용서구 사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77인치 이상 초대형 OLED에서는 이미 경쟁사 점유율을 넘어섰다. 아니 서로 실시간으로 그 얘기 들으면서 한 겁니까? 아니 뭐 거의 얘기 들으면서 한 듯한 뉘앙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로 들어봤면서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뭐 기자들이 끼워 맞추는 거지만 네네. 기자들이 끼워 맞출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어보기도 질문이 보통 빠지는데 네. 질문에 그런 거 나와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 하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기사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 차별적인 AI를 담아 이전에 없던 새로운 디바이스 AI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게 한종희 디바이스 본부 부회장의 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이버에서는 어떤 약간의 좀 미묘한 게 있었냐면은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 그 마하원이라는 AI 칩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했죠. 그리고 내년쯤에는 이제 양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반도체가 그 삼성전자하고 그 네이버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한쪽에서 공식 행사가 아닌 데서 그냥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고서 그 다음날 한국경제신문에서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1조 원 정도를 네이버에 납품을 하겠다. 그 얘기는 자신들의 AI 반도체의 성능이 좋고 이거를 구매할 구매처까지 구했다라는 네. 얘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업무를 나누는 거지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설사 네이버가 산다 쳐요. 네. 사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지 파는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 때 AI 반도체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수현 대표가 했던 얘기는 마원에 대해서 상용화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그러니까 이쪽 기사에서는 막 마원 1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다. 예, 그게 얼마나 할지는 미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네.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서 알리테무 얘기도 네이버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알리테무 이커머스하고 협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이버가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뭐가 있냐면은 쿠팡에서 검색하면 쿠팡 제품이 나오죠. 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가격 비교 기능인데 네. 여기와 관련한 협력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 비교 플랫폼이 늘어나는 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광고 부서에서는 중국 업체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알리라든지 테무가 네이버에 들어온다. 와 그러면은 검색 딱 해봤을 때 동일 제품의 가격이 쫙 나열되는데 가장 그 싼 위에 제품이? 알리테무가 위에 제일 올라온다. 네. 야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예. 제가 이거 약간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순서 바꿔도 돼요? 예, 순서 바꾸시죠. 중소기업들 가운데 둘 중 하나는 두 기업 중 하나는 지금 알리테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PD님 그거 이제 이거 나왔네요. 자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이런 중국 이커머스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걸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면세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 지금 해외 직구로 인한 면세 혜택은 국내에서 $150까지는 세금 없이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이제 무료 배송이다 해갖고 막 $600어치 사시면 세금 엄청 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안 싼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면세 혜택을 넘어섰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150고 근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여행 갔을 때 면세 한도는 지금 $800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직구했을 때 면세 한도랑 여행 갔을 때 면세 한도랑 전혀 다릅니다. 여행은 $800고 해외 직구는 $150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면세 한도가 한 번에 $150고 1인당 $150이기 때문에 이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150 사고 내일 $150 사고 다음날 $150 사면은
$450까지 면세 한도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루 $150만 채우면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면세 한도가 너무 비싼 거 그러니까 너무 폭이 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마 매경일 겁니다.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인 $150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고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 날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그 해외 직구가 처음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었는데 예. 그때 막 $200, 막 $300, $400 막 소규모의 그 해외 직구 계속 오고 가니까 관세청에서 이 관세 업무를 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인력도 부족하고 이 모든 것에 통관 전차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했던 게 $200였던 거를 그냥 야 $800까지 한 번에 통관시켜 해갖고 $800로 넓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한도를 직구 면세 한도를 줄이게 되면 결국 $50, $100 이런 것들을 다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력 부족, 시스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관세청에서 한 34명의 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명당 뭐 1000몇백 개씩 관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면세 한도를 더 줄이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연간 한도를 좀 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50인데 뭐 이거를 뭐 1년에 뭐 $1000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함부로 이제 면세 혜택이 그 과도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야 그럼 이걸 줄이자 하기에는 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지금 댓글창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이거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좀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물건을 좀 떼다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자기 마진을 자꾸 붙이는데 그걸 직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부분 정도가 그냥 뭐 균형점이라면 균형점이랄까?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 규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안전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환경 기준이라든지 위생 기준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 샀다라 그래도 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약 같은 거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은 방송에서나 파는 거지. 뉴스룸에서 파는 거죠. 근데 그 KC 인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소 상인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취재하다 보면은 KC 인증 받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막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한 제품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순수 이익이 있잖아요. 이게 몇만 원 돈이 안 되게 되면 이 KC 인증 받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손익분기를 넘기 위해서 팔아야 될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업체들은 이제 똑같은 거의 동일한 물건을 KC 인증을 안 받고 오니까 바로 돈 벌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규제가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 인증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사는 물건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야 좋아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경쟁력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댓글에서 산업보호와 고용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면은 정말 그냥 보호를 위해서 비싸게 사야 그들을 위해서 비싸게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한미 한미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약품을 둘러싼 그 모녀와 형제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주말에 1차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신동국 회장이 형제 편을 들면서 일단 한 방 빵 그랬죠. 했고 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OCI하고 한미
그 그룹하고 네. 주식을 둘이 섞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가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형제 쪽에서 이거를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네. 근데 가처분을 걸었는데 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니죠. 재판부에서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하지만 네.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검토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와중에 아까 제가 가족끼리 싸움 나면은 되게 치사한 얘기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뒷이야기 나온다면서요? 예, 그 임주현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오빠 임종윤 사장한테 지금까지 무담보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266억 원 즉시 상환해라. 그 돈 빌려가고 이자 안 주고 돈 빌려간 거 있지? 네. 내놔. 네. 뭐 요런 거 깨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게 정말 구세대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송영숙 회장이 임주현 사장을 후계자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임주현 사장이요? 예. 그러니까 네. 모녀가 한 편이고 형제 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딸을 후계자로 지목을 한 건데 어제는 이제 그 해임이 됐죠. 형제가 해임이 됐죠. 형제들은 해임이 됐고.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 3년간 상속세 재원 마련하려고 조원과 협력을 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매번 거절을 당했다. 그들은 한미를 지키는 것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해외에다 갖다 그러니까 이거 저지한 다음에 경영권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해외 지분에 매각하는 조건을 선택을 할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네. 우리 딸을 후계자로 지목한다. 누구 맘대로. 그렇죠. 주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전히 이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회의 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드라마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후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 옹호해주고 막 그러는데 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는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그 형제가 팔았다 쳐요. 네. 뭐 형제 막 프리미엄 받고 해외 자본에다 팔아가지고 막 진짜 그 한미의 R&D 능력을 높게 평가한 어떤 글로벌 제약사가 네. 한미약품을 샀다 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R&D 막 해서 기술 수출 막 하고 우리나라 고용 막 하고 세금 다 내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아들들은 뭐 해외에다 팔아먹을 것 같고 우리 딸은 끝까지 사업 지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금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갖고 힘드니까 OCI에다가 지분 수합하겠다. 네. 이게 명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은 뭔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OCI와 맞아요. 파트너십을 함으로써 여기서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포트폴리오라든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미의 R&D 역량을 키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주주들을 설득을 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가문의 공식 후계자는 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에게 몰아주십시오. 네. 그러면 주주들이 근데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족들끼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것도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처음에 이런 얘기 한두 마디 하다가 네. 분위기 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금호석유도 그랬다니까요. 그 박철환 상무가 네네. 둘째 그러니까 갈등 얘기하면 또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회장이었고 아버지를 이어받아 내가 경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요즘에 귀등으로나 들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전히 그 기업 그러니까 상장 회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미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킬 정도로 선진화돼 있는데 네. 그 지배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은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입장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왕위를 계승 중인의 크크크.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가 군주제냐? 이러면서.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출 갈아타기 대환 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16만여 명이 혜택을 누렸고 한 명당 한 153만 원 정도의 대출 이자를 줄였다라는 그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대환 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를 오늘 내놨는데요. 자, 보면은 일단 가장 많은 그 이자 경감 효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14만 명이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해서 거의 1.58%포인트 이자가 줄어들어서 절감액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58만 원 정도 연간입니다. 연간. 이 정도 줄였다는 거고 사실 근데 금액이 큰 건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예. 주택담보대출도 퍼센트포인트로 보면은 한 1.52%포인트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년에 한 281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워낙 규모가 크니까 236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 대환대출은 조금 더 폭이 넓어질 거라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어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 완료된 잔금 대출도 이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그나마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빌라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라든지 KB 시세로 인해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도 껴주겠다라고 해서 아마 좀 이자 경감을 할 수 있는 수단과 그리고 주택의 폭이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환 대출로 인해서 이제 이자를 경감하게 될 경우에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거는 결국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소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극하지 않는지는 또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좀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요? 집값이. 집값은 비싸죠. 근데 그거 이자 좀 아끼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죠. 이자 아끼는데 아끼긴 아끼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부동산 매수 심리가 자극될까봐 좀 걱정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네시스의 컨셉카 나왔길래 우리 함께 구경이나 좀 해보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오룬이라는 모델 컨셉인데 이게 대형 SUV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다라랑아리 같은 좀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다는데 대형 SUV 치고 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내 좀 웃기지 않아요? 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겁니까? 네, 저 왼쪽에 원래 스티어링 휠이 네네. 있어야 운전석. 되는데 차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걸로 봐서 이게 자율주행을 염두에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의 밤을 상징하는 미드나잇 블랙을 했었고 여기에 실내를 한국의 환대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다는데 사실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니까 모양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예쁘게 나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네시스 GV60의 고성능 모델 M 브랜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그마라는 컨셉을 잡았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차가 GV60 마그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 앞에 지금 뭐라 그러더라? 공기 빨아들이는 거. 라디에이터 그릴. 원래 전기차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네요. 잠깐만. 굳이 이걸 만든 것을 이제 고성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성능과 어떤 프리미엄 모델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왼쪽 차는 샤오미의 SU7입니다. 이게 가격이 한 9,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나온다는데 생긴 거 보면은 이게 포르쉐나 에스턴 마틴이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샤오미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요새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샤오미 전기차 만드는 게 정말 잘 만든 거 맞아?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한 축에 있고 또 한쪽 축에는 우리가
SDV라 그래가지고 네.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래가지고 걸어 다니는 아니지. 그 달리는 컴퓨터 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면 사용자 경험을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스무스하게 연결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스무스라는 표현도 맨날 쓰는 거지만 그 뭐 끊김없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과 네. 여기 자동차라는 것을 어떻게 끊김없이 그 경험을 연결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하고 싶었던 게 그거죠. 그렇죠. 나머지 모바일 기기들과 애플카를 연결을 해서 쫙 연결되는 그런 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중국 회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모바일 기기. 그렇죠. 근데 OS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OS라는 좀 복잡한 얘기 빼고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을 할 수 있는 요 모바일 폰하고 차로 들어갔을 때 이동하는 중에 거기에 연동을 시켰을 때의 그 경험을 만들 때 이게 스마트폰 회사가 차를 만들었을 때 그 연결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전기차를 만드는 중국의 니오가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도 스마트폰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경험들을 중국 회사들이 어떻게 보여줄지가 또 이제 원래는 중국 회사를 기대한 게 아니라 요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가 애플한테 기대를 했었단 말이지. 그렇죠. 애플카로 기대했었죠. 애플이 진짜 애플의 그 모바일 기기들과 자동차를 어떻게 모빌리티를 연결할 것인지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애플이 안 내놓는 바람에 우리가 중국 거를 먼저 보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와중에 댓글창에는 그나저나 주호 씨는 존잘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카메라 원샷 이조 기자한테 주십시오.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아유, 자, 다음 뉴스. 자, 지금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 마지막 거 할래요. 롯데쇼핑 오늘 주주총회 있었는데 일단 저기 롯데쇼핑의 주가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주가는 최대로 이제 10년 주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10년부터 14년이네요. 14년 주가네요. 2010년부터 그리고 2024년까지 주가가 거의 8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작년에 비해서 또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가 주주가치 재고인 거죠?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주들이 사실 성장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요. 성장을 원한다면 배당을 안 해도 이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하지만 성장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면 꾸준히 돈은 버는데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면 사실 그러면 이제 주주에게 환원을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실 온라인에서 쿠팡과의 전쟁 이후에 좀 크게 망가진 이후 딱히 어떤 성장 동력을 잘 찾고 있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성장 동력을 결국은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야, 성장도 못하지, 주주환원 이제 이번에 올리긴 했습니다. 주당 3,800원으로 전년도에 3,300원보다 500원 늘렸으니까 주주환원 늘리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주주환원만 하는 게 좀처럼 좀 불만이었던 거죠.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유통산업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쿠팡에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알리와 테무가 다시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어쨌든 공산품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으니 결국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품목을 오프라인 경험을 통해서 높여주는 방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선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선식품만큼은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사더라. 온라인으로 못 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랑 그로서리라고 해서 식료품 전문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 리뉴얼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옴니 채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롯데쇼핑이 동남아 요새 진출 되게 열심히 하고 네. 있어요. 롯데쇼핑이 그 뭐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뭐 거의 한 7, 80개 정도 많이 맞아요. 늘리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진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커머스하고 전쟁 이후에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오프라인 마트들이 그 약간 기원입니다. 네. 저점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번 확 흔들렸다가 네.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성과가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눈에 네. 띄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곧 나와야죠. 주주들 돈 받아서 사실 운영을 저는 하면 예. 요즘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보면은 온라인에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오프라인 매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통업체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오프라인 유통망이잖아요. 사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그전에는 그 오프라인망 있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지금은 오프라인망 있다고 참 좋아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산업 트렌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너무 달라지는 게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짧게 마지막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의 지표 가운데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사회 갈등은 무엇일까라는 통계가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60세 이상에서는 빈부격차와 종교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고 네. 청년 세대는 지방과 수도권 갈등을 좀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 국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제일 심하다라고 느낀 게 82.9%고요. 네. 빈곤층과 중산층, 근로주와 고용주, 개발과 환경보존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만한 요인들은 참 많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인식하고 있고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도 좀 알겠는데 과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뭐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든 그 완충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네. 완충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잘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좀 이런 갈등은 그냥 갈등만을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지내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완충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들었고 구름샘님이 권 기자님과 이 기자님의 외모 갈등 이거는 해소가 이거는 우리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해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네, 쓸데없는 소리야 그만하고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